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어요. 거래도 하기 전, 거래할 때, 거래하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순서를 잘 익히셔야 되니까. 자, 여기서 내가 이거 사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이 단지를 봐야겠다. 그래서 이 단지에 있는 물건을 다 싹 털어가지고 물건 하나 딱 골랐다고 합시다. 거래 전에 해야 될 거는 일단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과 날짜.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확인 안 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하기 전에. 그리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저 먼저. 그리고 거래 중에는 가계약금을 먼저 보냅니다. 통상. 그리고 가계약금 보내고 일주일 이내에 본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뭐 2주, 3주 뒤에 중도금을 주고 계약일로부터 한 2달, 3달 사이에 잔금을 합니다. 이게 통상 일반적인 거래 형태예요. 거래하고 나서 등기를 치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등기 친다고 하죠. 등기를 치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를 한다.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거래 전에 확인해야 될 거는 첫 번째, 현재 사는 집의 이사 날짜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이미 살고 있다, 집에.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금이나 뭐 매매금이 깔려있다, 내 돈이.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된다. 그럼 당연히 날짜가 맞아야겠죠. 그죠? 이거 확인 안 돼가지고 피 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특히 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 내가 지금 전세금 3억을 깔고 있는데 내가 전세 만기일이 뭐 지금 7월이니까 뭐 9월 30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9월 30일로 가는 집을 봤는데 없어. 근데 어떤 집이 잔금을 9월 27일 날 해달래. 3일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저 9월 27일 집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여기서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데 집을 경험이 없는 분들은 3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계약서는 그냥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9월 30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순간부터 발만 도동 부르는 겁니다. 계약서 써놓고. 그래서 이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은. 두 번째, 매수할 집의 이사 날짜. 이거 맞춘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 번째,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 자, 제가 1강 때 여러분들한테 계산기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매매 담보대출을 잔금 치르기 2달? 뭐 요 정도 되지 않으면 승인을 잘 안 해줘요, 은행이. 그래서 그 사이에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서 쓰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예산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바빠서 대출 규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또 우리 또 위대하신 분들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주특기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대출 안 돼! 뭐 대출 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계약금 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저번에 제가 상담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여전히 유효한 거 맞나요? 저 내일쯤에 계약할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오늘 계약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 금액까지 전부 다. 그리고 네 번째, 세금, 복비, 수리비용, 이사비용까지 전부 다 확인해서 예산 안에 들어온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왜냐면 집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집을 사면서 드는 취득세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복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러시앤 캐시 갑니다. 러시앤 캐시. 급하면 택시 탈 수도 있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왜 굳이 그런 데서 돈을 빌려요? 그죠? 잘못하면 가계약금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 날짜를 모두 확인하셔야 된다. 자, 거래 전에 확인할 때 주의할 사항은 자산 대부분이 전세금인 경우에 일시적 신용대출 범위를 파악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중도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전세 뭐 4억에 살고 있고요. 현금이 1억이 있어. 현금 1억이 있어요. 집을 뭐 8억짜리 살려고 해요. 8억 매수. 그러면 8억짜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날 8천만 원.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뭐 3억 2천 중도금. 나머지 4억 잔금. 이렇게 가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전세금 4억이에요. 날짜도 맞췄어. 이날이 내 전세 만기이자 매매 잔금이야. 대충 느낌 오시죠? 매매 잔금 일에 4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나 현금 1억이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3억은 담보대출로 하려고 했어. 근데 계약금 주니까 2천만 원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 3억 어디서 구할 거예요? 어디서 구해요? 내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데 집주인한테 저 죄송한데 3억만 미리 좀 주실 수 있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자산 대부분이 전세금인 경우에는 중도금 액수를 좀 조절을 하려고 해야 된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2천 있고 내가 신용대출로 뭐 1억 정도 나와. 그러면 여기 이거를 1억 2천으로 줄인다거나 사정을 얘기를 하고. 오케이? 이해되세요? 이걸 해야지. 이거 때문에 중도금 낼 때 발동동 부르는 사람 진짜 많고 또 택시 타러 가는 거예요. 러시앤 캐시 간다 또 빌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고입니다. 네, 제가 맨날 봅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신용대출 범위를 파악을 하고 신용대출 안 쓰더라도 신용대출 범위 안에서 일단 중도금 주고 나중에 담보대출을 갈아엎으면 되잖아요. 신용대출 상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협상하기, 거래 전에는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이런 거 확인하고 예산이랑 대출, 날짜 이걸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합니다. 자, 됐어, 오케이. 나 이 집 살 수 있어. 그 협상 가는 거예요. 협상하기 수월한 경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사할 집을 미리 구해버린 경우, 매도자가.
그래서 그 사람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때는 협상하기 너무 좋다. 왜? 그 날짜에 잔금 칠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분양받은 집에 입주해야 하는 경우.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세 번째,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특히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전세 사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벨이 울려요. 띵동 띵동 울려. 뭐지? 딱 봤더니 갑자기 임대인이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집 점검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얘기냐면 세 주면 그 임차인이 집을 망가뜨린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봤다. 근데 봤는데 누가 봐도 집이 별로야, 엉망이야. 그럼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지금 집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사람 아니면 못 팔아요 라고 말을 하게끔 해야 된다. 깎아야 팔려요 이렇게 말을 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폭탄집을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집을 험하게 사용한 경우, 이게 그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내 집, A라는 내 집에 살다가 B라는 집을 사서 옮겼어요. 옮기면서 바로 안 팔고 세를 줬어. 근데 이 집을 세 준 집을 얼마 안에 팔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고 일반 과세가 돼요. 다주택, 2주택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뭐 세금 안 내도 되는 세금을 1억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집 한 2천만 원 빼주세요 하면 빼줍니다. 빨리 파는 게 중요하니까. 생각보다 저 비과세 기간이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가격 협상이 좀 수월합니다. 자, 협상할 때 협상이 기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협상할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조르는 거예요. 아, 그냥 좀 깎아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제가 아까 역지사지해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집을 파는데 어떤 나보다 나이 한참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신혼부부니까 신혼부부들 앞날을 축복해주는 의미로 좀 빼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조르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가격은 언제 조율이 일어났냐?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협상하기 수월한 경우에서 다른 집 구해놓은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렇지. 내가 이사 갈 때 돈을 줄 수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격을 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달 안에 잔금해주길 원해. 그럼 내가 보는 거야, 내 상황을. 나 한 달 안에 잔금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원하는 거 줄 수 있죠? 자,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지. 제가 한 달 안에 해드릴 테니까 깎아주세요가 돼야지. 그냥 저희 신혼부부니까 깎아주세요. 그냥 저희 뭐 남편 외벌이니까 깎아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예. 저도 그런 경우 절대 안 깎아줍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깎아줘요. 왜?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쳐야지. 세상에 이런 거라면 가르쳐줘야 되잖아. 안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한테 얻을 수 있는 걸 설계를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매할 때 상대방이 급한 게 있어요. 그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아, 마음에 드는데 진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매수 의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상대방도 아, 얘한테 내가 조금 깎아주면은 얘가 지금 내 집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절대 확답은 안 하죠. 마음에 드는데 아, 제가 잔금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 한번 해볼게요. 대신 1,000만 원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동산 대표 만들기, 이거 중요해요. 부동산 대표 만드는 거는 얘가 실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막 내내 굽신굽신 이런다고 사장님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진짜 하겠다면 하는 애구나, 이걸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근인데요. 이거는 복비를 더 주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이거 빼주시면 제가 살해할게요. 복비 저희 200인데 300 드릴게요. 500만 원 빼주시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들이, 근데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참 싸가지 없이 하고 막 있는 척 아는 척 무심한 척 하고 될 대로 되라 막 사장님 기분 나쁘게 막 긁고 막 사장님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그렇게 해놓고 복비 더 드릴 테니까 깎아주세요. 그럼 야, 딴 데 가서 이럽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서로 아, 얘가 참 그래도 얘가 나쁜 애가 아니구나, 괜찮은 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복비 제가 더 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사장님이 더 열심히 깎습니다. 매도자를 막 흔듭니다. 쥐어서. 지금 집이 엉망이야. 알았지? 지금 임차인이 집을 다 망가뜨려놨어. 이거 이 가격 아니면 안 팔릴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매도자도 흔들려요. 팔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선수 영역이라고 제가 여기서 넣을까 말까 했는데 저는 인센티브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깎는 금액의 10% 사장님 가져가세요. 깎는 금액의 20%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깎으면 200 사장님 거, 2,000 깎으면 400 사장님. 제가 손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해서 깎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대반하져 보여서 조심해서 쓰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거래가 됐어. 협상이 됐어. 내가 잔금해주는 대신 가격을 빼주기로 했어. 그러면 가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계약은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 일정.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보내는데 계약서 언제 쓸지, 잔금 언제 할지, 각각 얼마씩 할지 이런 걸 다 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계좌번호를 받아. 그러면 이게 진짜 계약이에요. 가계약이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8억짜리 집을 사는데 가계약금을 500을 보내요. 근데 거기에 사장님들이 요새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합니다. 딱딱딱 써요. 가계약금 얼마, 계약금 얼마, 계약일 언제, 중도금은 뭐 없이 한다, 잔금 언제 얼마, 계좌번호 얼마.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하고 문자 보내.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네 하고 보내요. 네. 그리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 계약을 못 하게 돼요. 그럼 500만 원을 뜯기는 게 아니고요. 네, 매도자 잘못 만나면 7,500 내놔 하고 나오네요. 나머지 7,500 내놔. 왜? 이런 구체적인 계약 사항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본계약으로 봐요. 이거는 판례에 있는 겁니다.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아시죠? 똑같은 사건은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판결이. 네, 비슷한,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판례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계약 일정 지급 방식이 정해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계약금 쓸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저한테 어떤 임차인이 전세를 구했는데 제가 전세를 그 집을 3억에 전세를 줬어요. 가계약금 보냈어요. 500만 원을. 계약금 3천만 원이죠? 전세금? 3억에 10%니까. 근데 계약하고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계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계약금 돌려달래요. 500만 원. 근데 참 웃긴 게 그럼 저는 일주일 동안 임차인을 안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한테 전세금 돌려주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드리려면 저는 새로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제 입장에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배려가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 점잖게 아니면 계약이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배려가 없냐고 막 그러더니 조금 이따 목소리가 커지면서 근데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친구 신혼부부였는데 저는 엄마가 전화한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그것부터 기분이 안 좋아 나도. 감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자꾸 이렇게 저랑 이렇게 알바알바 하지 마시고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시고 끊었어요. 전화를 몇십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잖아요 저도. 내가 그래 내가 가르쳐줄게. 마음 바꿨어요.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판례를 제가 링크를 찾아서 판례하고 그 밑에 몇 월 며칠까지 나머지 계약금 2,500만 원 보내면 해제해 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입주했어요.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집주인 만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서 일주일 안에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는 게 계약이다. 가계약금은 돈을 보내는 겁니다. 거는 거예요. 하는 거는 계약서 작성, 일정하고 특약을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합니다. 상대방 신분조회 다 하고 그 다음에 금액, 매매대금의 10%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계약금을 뺀 나머지를 보내는 거죠. 8억짜리 집을 사면 500을 가계약금 보냈을 때 7,500만 원을 계약서 쓰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배액 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약이 안 하고 싶어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엎을 수 있다. 계약을. 반대로 매도자는 내가 받은 계약금에 곱하기 2해서 얘한테 돌려주고 끝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요겁니다. 이 계약서예요. 제 계약서 뭐 드렸죠? 그죠? 특약사항 적절한 거 확인하셔야 돼요. 특약사항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면 매수인 현장 확인 계약이나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하자로 인증되는 사용성 중대 하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규정에 따라라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잔금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거는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민법을 어기는 거예요. 민법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나서 6개월 이내입니다. 발견하고 나서 6개월 이내. 잔금하고 나서 6개월이 아니라 이거 진짜 선생이 많이 씁니다. 신혼부부들. 부동산 사장님이 잔금하고 6개월 이내라고 하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쓰시라고 하면 됩니다. 너가님 얼마 전에 구해줘 월바에서 얘기하셨던 기술 들어오는 거니까 대치기 하시면 됩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고요. 본 아파트는 대출 없는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 시까지 권리 변동 없게 한다. 이 말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 없는 상태의 계약이면 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 말, 잔금 시까지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빼봤더니 대출이 없어요. 담보대출이 없어. 그래서 그걸 보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 전에 이 사람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몰래. 한 2억을 대출 몰래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 때 여러분들이 딱 봤더니 대출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사실 대출은 본인이 안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자가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집이 압류해버린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제가 겪었던. 계약금 쏠 때 등기부등본에는 깨끗했는데 갑부가 잔금할 때 받는데 압류가 좀 되는 거야. 그럼 제가 그 집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기다려달라는 거야. 매도자가. 근데 압류 풀려면 그 사람이 자기 공탁금을 걸든 뭘 갚아야 압류 풀잖아요. 언제까지 압류 풀 수 있냐. 그러니까 뭐 한 세네 달이면 할 수 있대. 제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배째라로 나온 거예요.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잔금시까지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겨지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배액상을 청구하면 돼요. 근데 이 문구가 없으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를 써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투자자들도 몰라. 투자자가 10개씩도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설치된 뭐 이런 거는 매수인이 철거한다.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왜? 철거 비용이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전 확실하게 하려고 썼는데 철거할 거라서.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차계획에 협조하며 매수인이 잔금 전 본 아파트 수리하는 데 협조하고 매수인은 수리시부터 관리비 및 전기세를 부담한다. 이건 제가 투자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거주로 들어가는데 그 집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실을 샀어요. 비어있는 집을. 그러면
잔금하기 전에 인테리어 하면 더 좋겠죠. 그쵸? 그럴 때는 이런 문구를 넣을 수 있죠. 집이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내가 인테리어 하고 들어갈 거면 인테리어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 문구를 넣어서 중도금 주고 나서부터 저희가 공사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특이하게다 넣으면 됩니다. 그럼 잔금 때 새 집에 싹 들어갈 수 있죠. 대신 관리비랑 전기세는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매도인 누구누구 계좌로 입금한다. 당연히 매도인 계좌가 써있겠죠.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왜 넣어드렸을까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뭘 넣어야 될지. 그러니까 집 사실 때 이거 그대로 쓰시라고 된 거예요. 이렇게 계약금 쓰면, 계약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확인해야 됩니다. 상대방 신분증 확인 꼭 하셔야 돼요. 네. 신분증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중도금은 계약하고 정해진 시기인데 통상 계약서 쓰고 나서 한 달 안에 합니다. 하게 되는 경우에 하는 거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데 금액은 통상 매매 대금의 40%입니다. 이게 되게 커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많이 느슨해져서 조율이 된다, 어느 정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집 판 사람도 다른 데 집을 산 거야. 근데 그 산 집의 매도자가 나한테 집 판 매도자한테 요구해, 중도금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받아서 주려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전에 어느 정도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중도금도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 고려해서. 여러분 복잡하죠? 네, 근데 꼼꼼하게 합시다. 실수 안 하게. 그리고 이 중도금 들어간 순간부터는 계획 상환이 안 돼요. 깰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일이 뭐였냐면,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 시장일 때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계약을 4억에 했어요. 근데 잔금 때 이게 5억이 된 거야. 열뻗치죠. 매도자 열뻗치겠죠.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금 4천만 원 줬어. 그 잔금 때 3억 6천 주기로 했어. 그럼 시간이 이게 3달이니까 2달 3달인데 벌써 뭐 한 달 만에 5억 됐다 쳐요. 이런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내가 4천만 원 물어주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배액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취소 안 해. 그러면 집 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왜? 4억 딱 있어도 4억짜리 샀는데 배액사가 받아서 4억 4천이 됐어. 근데 그 집이 5억이 돼버린 거야. 못 사잖아요. 막아야 되죠, 이런 거. 그래서 중도금을 넣는 거예요. 사고 나서 한 2주 있다 중도금 넣어버려. 중도금 많이 안 넣고 100만 원 넣은 적도 있어요, 저도. 500만 원 넣은 적도 있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거면 중도금을 아예 차라리 확실하게 할 거면 빨리 넣어버리는 게 좋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작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힘드니까. 그럼 중도금 넣잖아요. 이 사람이 100만 원, 단돈 50만 원이라도 받으면 이거 깰 수가 없어요. 계획상 불가. 이게 중도금의 의미입니다. 잔금은 정해진 날 6월 1일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최종 대금을 지불하는 거고, 매매 대금의 50%, 중도금 40% 줬을 때, 그게 아닐 땐 계약금 뺀 나머지, 그리고 짐 빠진 후에 최종적으로 하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때 잔금 때 잔금 주면 집을 빼줘요. 그럼 여러분들 올라가서 집 보시고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뭐 담보 책임을 묻는다거나 그런 걸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돈 다 끝납니다. 그리고 등기를 치는 거예요. 이제 거래 후 등기를 넘어왔습니다. 등기는 뭐냐? 잔금일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등기를 왜 할까요? 이것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은 개인 거예요, 나라 거예요? 부동산의 기본적 개념은 나라 겁니다. 부동산 영어로 하면 뭐죠?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진짜? 이거 레알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왕정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붙었느냐? 이 단어 안에 모든 국가, 국토, 부동산은 국가 소유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용권뿐 아니라 소유권까지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소유권을 이런 개념인 거예요. 원래 나라 건데 네가 돈을 주고 사서 이걸 팔 때까지는 네 소유라고 인정해 줄게. 내가 인정해 줄게 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국가에서 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를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걸 할 때 결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을 때 그 등기증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등기소에서 등기 필증이 딱 박혀야 진짜 그 사람 거라고 어디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뭘 걸어놨냐? 취득세를 걸어놨습니다. 즉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너네 둘이서 아무리 뭐 네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돈을 주고 했어도 우리는 네 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취득세를 걷기 위해서입니다. 취득세가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잔금일에 서류상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납부가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이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금액은 취등록세하고 법무비용이 있어요. 법무비용은 인지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수수료. 이 세 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진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셀프로 하거나 법무사 위임하거나 가끔 등기비 얼마 아끼겠다고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골병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삿날이니까 즐겁게 짜장면이랑 탕수육 시켜 드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대신 제가 눈탱이 안 맞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법무비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법무비용 뭐라고 몇 개 써놨어요. 인지대, 채권, 수수료, 취등록세. 자,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구합니다. 이걸 나 대신 나 짜장면 먹는 동안 이거 등기소 가갖고 대신 서류권 이전 해줄 수 있는 법무사를 구해요. 법무사님들은 그거 맨날 하죠. 여러분들은 몇 번 해요 이거? 처음이잖아. 그죠? 그럼 뭐가 생겨요? 정보의 비대칭이 생긴다.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죠? 눈탱이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견적을 요청을 합니다. 견적을 요청하면 견적서가 와요. 견적서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무슨 법무법인 뭐 저쪽 써있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취등록세 얼마, 여기에 인지대, 채권 매입비용, 수수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개라고 했잖아요. 교통비, 식대, 재증명. 무슨 뭐 이상한 거 또 막 붙여요? 이렇게 붙입니다. 이거 바꿀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취등록세. 이건 못 바꿔. 인지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채권 매입 비용 못 바꿔요. 그냥 바꿀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잖아요. 수수료는 따로 내고, 교통비 또 따로 내고, 식대도 따로 내고, 뭐 서류 띄는데 돈 든다고 이것도 내래. 예. 근데 이거 보고 그냥 네 하고 줍니다. 왜? 8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거 다 합쳐서 80만 원이래.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탱이 맞는 겁니다. 저는 이 수수료를 15만 원으로 합니다. 다 합쳐서. 제가 가이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비싸다 싶으면 20만 원으로 합니다. 집이 좀 비싸다 싶으면. 여러분들 이거 보통 얼마 달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거 할 때? 이거 못해도 50이고요. 많이 진짜 법무사분 듣는 분 계세요? 이건 제가 그냥 말할게요. 이건 진짜 100만 원 양심 없는 거예요. 네, 이거 100만 원씩 달라고 해요. 그럼 줍니다. 또 우리 어리버리한 우리 신혼부부한테 그냥 줍니다. 20만 원 넘기면 안 된다. 진짜 많이 줘도 25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너나이님 알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도와줘? 자, 제가 팁을 드릴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알고 있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거래했잖아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한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줘야 될 복비니까 보통 잔금할 때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약서 쓰고 주는 겁니다. 복비를. 다 주면 안 돼요. 또 다 주면 나 몰라라 중간에 무슨 일 생기면. 그러니까 복비가 100만 원, 200만 원이다. 50만 원 정도를 계약서 쓰고 나서 그날 줍니다. 하얀 없애서. 사장님 제가 지금 50만 원밖에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드려요. 자, 돈 받았죠? 사장님이. 그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15만 원에 끊어줄 수 있는 법무사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에 해주는 법무사 찾아줍니다. 안 된다. 그럼 20만 원에 찾아달라고 하면 돼요. 대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취등록세, 인지대, 채권 매입 비용 빼고 나머지 수수료 다 합쳐서 20만 원이에요. 다 합쳐서 15만 원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 듣고 알 거예요. 아, 얘가 뭘 좀 아는구나. 얘가 어디서 뭐 좀 들었나 보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견적서를 받아요. 그럼 연락처 주거든요. 그럼 그때 연락처에 견적서가 와요. 견적서를 딱 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외에 막 뭐가 붙어 있어. 되게 어이없는 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2명 중에 1명은 수수료에 20만 원이라고 써놓고 또 교통비 5만 원, 식대 뭐 2만 원, 재증명 2만 원, 주민등록 등본 띄는데 무슨 2만 원이나 들어. 이거를 막 이렇게 써서 보내요. 그러면서 수수료 20만 원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받지. 열받아. 이거 봐라. 그래요. 열받지 마시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하세요. 그거 보내고. 견적서 보내.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해. 사장님 이게 20만 원이에요? 사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합쳐서 20만 원이거든요. 얘기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법무사한테 전화해요. 야 너 내가 그러다고 했잖아. 야 걔 좋은 애야 왜 그래 하지마. 빨리 다시 보내. 그러면 다시 와요. 그 괘씸하지 진짜. 그래도 돈 아끼는 거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견적서 받아보세요. 제가 내 집 마련 수강료 이거 35만 원이야. 제가 이거 벌어들였습니다. 예? 이거 35만 원 나옵니다. 충분히. 이것만 해도 이렇게 가이드를 갖고 하면 된다. 35만 원 이거 다 60만 원, 70만 원 달라고 하는데 20만 원 주고 하면 한 40만 원 남잖아요. 그게 어디야. 그걸로 저기
아이스크림 시켜 먹으면 되잖아. 깐풍기 먹을 수도 있겠다. 깐풍기. 그거 어때요? 자, 그렇게 등기를 치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는 장동하고 나서 해야겠죠? 집이 비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자를 고치고 꾸미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자도 고치는데 동시에 꾸미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평당 70만 원 생각하면 돼요. 아, 근데 요새 인건비 너무 올라가서 걱정이에요. 이 평당 70만 원은 샤시까지 교체한다고 했을 때, 근데 1군 샤시 말고요. 막 LG, 진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2군 샤시로 한다고 했을 때 평당 70만 원. 평당 70만 원. 그럼 25평이면은 얼마죠? 1,700. 요 정도 버는 겁니다. 위임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방사시장 가서 다 하거나. 자, 항목이 있어요. 싱크대 고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을 싹 다 뜯어 고친다고 할 때 제가 항목을 감을 잡을 수 있게 정해드릴게요. 싱크대, 화장실, 신발장, 도배, 마루장판, 타일 등 여기에 샤시까지 하면 다 하는 겁니다. 진짜 딱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기본 인테리어 24평 1,700, 32평 2,400, 평당 70이고요. 고급은 평당 100만 원 돈다. 평당 70, 평당 100. 이 기본 인테리어는 뭐냐면 제가 인테리어를 다 하거든요. 다 했어요. 제 집은 임대 줄 때.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임대용. 근데 저는 일반 그냥 막 아저씨들이 돈 아끼려고 하는 그런 완전 임차인 막 그 위에 이렇게 싱크대 위에 알루미늄 올라가 있고 여기 원앙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 애들 있죠. 아세요? 그런 거 말고요. 멀쩡한 걸로 해줘요. 그런 임대용이 70만 원이고요. 진짜 집 좀 괜찮게 하려면 돈 100만 원 잡아야 됩니다. 진짜.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이게 평당 70만 원짜리입니다. 요래 싱크대 이렇게 바꿨죠? 대리석 상판 집어넣고 등도 달아줍니다. 주방으로. LED 도배하고 여기 다 걸레바지까지 다 돌려요. 걸레바지가 뭔지 아세요? 나무 말하는 겁니다. 요거 안 하면 장판 꺾어놔요. 그냥. 화장실 괜찮지 않아요? 제 집이에요. 괜찮죠? 평당 70만 원 이거 하는데 이 정도면 신혼집 들어서 살만하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 만족된다면 이렇게 하면 된대. 제가 이제부터 평당 100만 원짜리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확 다르죠? 그죠? 이뻐요? 문주 같은 거 세고 여기 문상 같은 거 박아놓고 테두리 LED를 핀 조명 탁탁 집어넣고 예쁘죠? 등도 이렇게 엣지로 이거 엣지 등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은 거 얕은 거 툭 튀어나오는 거 말고 더 개방감 있죠.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 하는데 평당 100만 원 좀 더 들었어요. 제 집은 아닙니다. 이거 제 지인 집입니다. 예쁘죠? 그럼 내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이 앞에 제 집 있죠. 임대준 집. 그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네. 이런 집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여러분들 인테리어 사장님 만나면 이런 집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견적 주는데 이런 걸 평당 150 준다. 그 눈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가이드를 갖고 가야 돼요. 위임 시공은 인테리어 업자를 섭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 사장님. 그럼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자기랑 같이 일하는 팀이 있어요. 도배팀, 장판팀, 화장실, 도기팀, 가구팀 이렇게 다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개별은 내가 방산시장 가서 직접 싱크대 업자, 신발장, 도배, 장판 이런 업자를 다 섭외해서 내가 일정을 다 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2045 다음날 이상 연락해서 또 오면 가서 내가 감독하고 감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장점, 편리하죠. 그리고 업자분이 아무래도 많이 했으니까 나보다 감각이 나아요. 예. 제가 진짜 신혼집 대참사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쁘다고 생각한 인테리어가 한 5년 지나면 진짜 도저히 못 볼 지경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깔끔하긴 한다. AS가 좋아요. 단점은 이제 가격이 싸죠. 이거 인테리어 한테 1,000만 원 들면 이건 700이면 해요. 단점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이 사장님이 말하는 비용 중에 한 30% 정도로 사장님이 가져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 해야 돼.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걸 권할까요? 이걸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거 하라고 할까요? 이거 하세요. 이거는 불경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집이 망가져. 감리가 안 되니까. AS도 안 돼. 잘 오지도 않아. 한번 해놓으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이걸로 해라. 차라리 인테리어 업자 발품을 많이 팔아서 괜찮은 사장님, 견적 좋은 사장님을 찾으세요. 그게 나아요. 자, 거래할 때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실수할까봐 제가 체크리스트 만들어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할 때 이거 다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지우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안 해요. 제가 여기 써놨죠? 이거 다 보세요. 거래하실 때 하셨죠? 네. 진짜 꼼꼼하죠? 네. 이거 보고 하십시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세금 얘기 좀 할게요. 세금 얘기. 세금은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가볍게. 왜? 이제 여러분들 내 집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세금을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주택이라도. 그리고 1주택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 이때 모두 다 내야 된다. 진짜 짜증나요, 이거. 아, 내가 도대체 나라에다가 뭐 얼마만큼 해야 돼. 그래, 그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니까 해야 되는데, 거래가 엄청 줄었거든요, 지금 서울에. 거래가 줄면 취득세가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적어져야 되잖아요. 취득세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집값이 올라서. 서울에서만 4조를 더 얻었대요, 4조를. 진짜 할 말 많은데 안 할게요. 솔직히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요즘에는 보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있다. 보유세는 취득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아무래도 좀 여기서 안 다룰게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분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이건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자, 취득할 때 내는 소득이 취득록세입니다. 세금이. 이거는 매수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에 내고요. 모든 아파트에 다 부과합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관여합니다. 계산식은 이거예요. 쉬워요. 과세 표준의 과표율을 곱합니다. 여러분들 나 세금 하나도 모른다. 그럼 오늘 약간 세금에 대한 상식과 개념을 익힌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이거 살아가면서 도움이 됩니다. 과세 표준의 과표율을 곱한다. 이게 모든 세금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세금은 이렇게 구합니다. 부동산 취득록세 계산기로 구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과세 표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원리를 아시면 이 취득록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뭐 다른 세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과세 표준이 뭔지를 정의하고 그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과표율을 알면 나도 내가 내 세금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사실 이거 그냥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 세율표입니다. 2020년 돼 있는 게 똑같아요. 그렇게 복잡하죠? 그죠? 6억 이하는 전용 8호, 32평이 안 되는 거는 1.2%입니다. 이하, 32평 포함. 32평이 추가되는 건 1.3%예요. 그죠? 되게 재밌는 거.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2015년만 해도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25평은 6억이 안 됐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를 뺀 나머지 지역, 분당 이런 데 있죠? 전부 다 6억 안 됐어요. 심지어 30평대도 6억이 안 됐어요. 다 5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취득록세가 1.1%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6억이 안 되는 데는 서울에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셨죠? 24평에 6억이 안 되는, 7억이 안 되는 데는 진짜 간간히 나오는데 6억 안 되는데 3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서울에서 집 살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담이죠. 그럼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요. 그리고 이걸 쪼개놨어요. 왜? 세금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쪼개요. 옛날에는 6억 이하는 1.1%, 6억이 초과되면 3.3%, 이런 식으로 그냥 2.2%, 요 6억, 9억이 2.2%, 9억 초과 3.3% 이렇게 단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논리가 그럴듯했어요. 1.1%에서 바로 2.2%, 6억 100은 2.2%고 6억은 1.1%만 너무하지 않냐. 이거를 좀 차등화하자 해갖고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2.2%보다 낮은 구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까놓고 보면 세금은 더 늘어나는 거죠. 저는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의도가 보이니까. 내가 뭐 한다고 바뀔 생각 아니니까. 화내지 열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6억에서 9억까지는 이렇게 된다. 6억 5천, 7억 이렇게. 이하로 나오는 건데 6억 5천 이하는 8호제곱 이하인 거는 1.53%.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지금 9억 초과 12억짜리 집 사시는 분들 대단한 겁니다. 12억짜리 집 전용 84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 어지간한 상급지면은 12억이면은 구축도 못 사요. 24평 사야 돼요. 그걸 사는 사람은 시세가 3.3%네요. 12억에 3.3%가 얼마죠? 3,960. 세금만 3,960. 어지간한 사람이 연봉이에요. 그렇게 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나한테 맞는 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된다. 자, 퀴즈 냅니다. 6억에 8호. 취득록세는 얼마일까? 쉬워요. 6억 이하. 8호. 이하죠? 6억 곱하기 1.1% 660만 원. 이겁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취득세, 양도세 이런 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언젠가는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질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은 또 보실 필요가 있죠. 제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앞으로 살면서 계속 부동산을 보면서 내 집 마련하는 좋은 타이밍을 다음번에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도세가 완화됐다. 취득세가 완화됐다. 뭔가 세금이 완화됐다는 말이 나오면 그게 분위기가 어떠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가 여러분한테 뭐죠?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말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앞으로 살아나가시면서 10년, 20년을 보고 내 생활의 지혜로 삼을 수 있는 것들까지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들은 그때 되게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그때가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제는. 반대로 지금 세금이 이렇잖아요. 이러니까 집을 조심해서 사야 되고 저는 서울 같은 데 투자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주택자들 이렇게 세금 올렸습니다. 여기 다주택인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2주택부터 8%입니다. 취득세.
12억짜리 사면 세금이 1억, 취득세가 1억이야. 9,600. 장난 아니죠? 그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들, 내가 집을 살고 있어요. A라는 집, 내 집이야. 살고 있어요. 갈아타고 싶어. B를 샀어요. B를 샀어요. 그럼 이거 2주택제죠?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집을 사고 이 집을 안 팔잖아요? 그러면 이 2주택제를 살 때는 1.1%를 내요. 만약에 이게 6억이 안 된다 치면 1주택자 기준에 취득세를 냅니다. 우리 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거. 근데 만약에 이 집을 안 팔잖아요? 그럼 정부가 청구서가 나갑니다. 그냥 7%더 내. 그 얘기 뭐냐면 이렇게 집 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취득세 싫으니까 팔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매도자가 왜 파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까지 확인해보면 내가 돈 100만 원이라도 빼달라고 할 수 있는 부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확인을 해보세요. 취득세 7% 때문에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3주택, 4주택은 해당 없고요. 법인도 해당 없습니다. 제가 높아지는 바랍니다. 내 집 마련에 투자하려고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법인으로 탓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법인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법인 종부세가 붙었거든요. 종부세는 6월 1일자 기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6월 2일날 집을 사요. 6월 1일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6월 2일날 집을 사서 그 다음에 5월 30일에 팝니다. 그래서 6월 1일엔 계속 무주택을 가는 거예요. 법인으로. 왜냐면 법인으로 하면은 양도세가 작거든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집을 어디를 하냐?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1억 안 되는 구축 아파트 이런 거 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세금 내고 뭐하면 한 채 사면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 남는데요. 네. 그거를 여러 개 해서 1억을 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집 마련 강의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하다가 피똥 쌉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 물리면 끝입니다. 그런 건 투자가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제대로 돈을 자산을 쌓는 걸 하세요. 하실 거예요. 제가 걱정해서 말합니다.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 그 다음에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 9월 16일부터 31일에서 두 번을 냅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수북이 쌓여있더라고요. 재산세 고지서가. 제가 많잖아요. 공동명이에요, 다. 그러니까 한 집 하나당 2장씩 날라와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보자마자. 그렇지만 내야죠. 당연히 납세 의무를 해야죠. 7월 달에는 토지에 대해서 내고요. 9월 달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냅니다. 두 번을 내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에 하죠. 그죠?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어때요? 똑같이 돈 내서. 네, 안 좋죠. 과세 대상은 모든 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식이 이래요.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요. 이따 양도세도 복잡한데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여기 보세요. 앞에. 재산세 공식 있죠?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고 과표율이 있어요. 아까 제가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과표율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이거는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가액 비율인 거예요. 그게 과세표준인 거예요. 말이 꼬이나. 공시가격하고 요거 두 개가 변수죠. 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 올라가요, 떨어져요? 공정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져요, 올라가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성질이 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집에 사가지고 내가 무슨 두 개, 세 개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 집에 사는데 공시가격도 올리고 공정가격 비율도 올려. 그러니까 이게 더블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체감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더군다나 소득이 없어 내가 지금 은퇴해서. 그러면 1년에 100만 원 더 내라고 하는데 뭐 성모르는 사람들은 1년에 집값 올랐으면 100만 원 더 내야지 뭐 그게 뭐냐고 하는데 자기들 부모님 생각은 안 해? 난 그런 거 보면 답답해 되게. 예, 저희 부모님도 화내시더라고요. 예, 이 두 개가 다 같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막 늘어나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됐구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팁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잘못 나올 때 있어요. 이거 되게 어이없게 재산세 고지서 잘못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딱 봤잖아요. 그대로 안 내고요. 제가 확인 다 해요. 뭐로? 부동산 계산기 어플로. 확인은 종종 요청하셔야 되고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한테 나와요. 제가 아까 잔금할 때 6월 1일 기억하라고 했죠?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아니라도 여러분들 살면서 쓰는 겁니다. 6월 1일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러면 잔금이 있대요. A는 잔금이 있대. B 케이스는 잔금이 있대요. 잔금이 이건 6월 3일이고요. 이거는 뭐 5월 28일이라고 해요. 자, 이때 잔금을 했다. 그러면 이 6월 1일 날 이 집은 누구 소유예요? 이때? 매수자 소유예요? 매도자 소유예요? 매수자 소유죠? 왜? 이날 잔금하고 내가 다 벌써 집 들어갔잖아. 이날 잔금했다. 그럼 6월 1일자 기준으로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매도자죠? 여러분이 집을 사요. 잔금 언제 해야 돼요? 3일날 해야지. 집을 팔 때는 이때 해야죠. 이거 생각보다 몰라요. 근데 재산세가 장난 아니에요. 몇백만 원 나와요. 좀 비싸게 사면.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투자할 때 제가 한번 이제 지방 투자할 때였는데 거기가 7년 동안 집값이 안 올랐어요. 7년 동안 일자로 가다가 제가 집을 딱 사고 나서 잔금 치르는 3개월 동안 한 5천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자분이 할머니셨어요.
할머니 줬는데 좀 포스가 심상치 않았어요. 옷반지 끼고 있고 막 여기 여러 개 이렇게 아시죠 느낌? 안경 이렇게 안경에 이렇게 줄 달린 안경 이런 거 쓰시는 느낌? 그분이 화가 난 거야. 제가 죄송합니다. 뭐 저도 몰랐어요. 막 이랬는데 잔금을 이제 이때 했어요. 이때.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그냥 나는 당연히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나도 계약서 쓸 때